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블랙몬데이만큼은 피해야 된다. 당장 오늘이 문제다라고 방송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어제 코스피가 2.7% 급락했고요. 또 원달러율은 1,43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블랙몬데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 경제 그리고 증시가 살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외신을 보니까 오늘이 그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최근 계엄 조치로 어려운 우리 국가 그리고 경제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네, 많은 시사점 던져주죠. 그래서 뒤쪽에 예. 오랜만에 김대희 대통령, 또 윤중현 경제부총리, 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예.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참 우리 경제사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이렇게 대통령과 훌륭한 경제 수장으로 강렬하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도 그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유망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위기를 더 위기가 진전돼야 그 종목이 더 살아날까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는 아까 김채연 PD께서 자막에 미 국무위가 한국의 그 경제 민주주의에 예, 복원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린 데 대해서 사실 지금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 점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망한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시각들은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부 거기서 나는 종목이 펀더멘탈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조금 올라온다고 위기 종목, 유망 종목이다 이런 추천하는 시각은 좀 바람직하다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레이 정부 사실 밀레이 정부 전기톱 공약이죠. 이 내용은 내일 정도에 한번 트럼프 정부의 그 경제 공약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 지금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뒤쪽에 중앙은행만 폐지만 빼고 예. 그래서 공무원 수도 좀 줄이고 정부 부처 좀 줄이고 시장 경제를 돌려주고 부패도 좀 축소하시고 정치권도 갈등을 좀 기득권도 좀 포기하고 이런 측면인데 뒤쪽에 그 폐쇄와 폐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1년 전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리 지금 여건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대책을 강력한 실행에 옮기면서 사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아르헨티나 대표 지수는 130%가 넘게 올랐죠. 그렇죠.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어떠냐 하면 성장률은 원래 강력한 계획일수록 사실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예. 근데 그 채도가 좀 시간이 갖고 경제 성장이 이끌거든요. 그래서 IMF에서는 올해 들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한 마이너스 2%대 하지만 내년 들어서는 3% 이상.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성장 지지력이 바탕이 돼서 성장 기반이 갖추면 일단 성장률이 올라오면 지속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IMF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3%대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측면이 사실은 최근에 우리 경제에 이렇게 또 정치권의 혼란 상황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는 내일 정도에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중남미의 상징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탈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은 지금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중남미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방송에서 오늘이 문제다 블랙몬데이, 그렇죠. 블랙데이는 좀 피해야 된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했습니다는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기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중남미화가 우려된다. 우리가
일본화를 넘어서 예. 중남미화가 오래된다 한 상태에서 중남미의 상징인 아르헨티나 경제는 지금 살아난 데 반해서 한때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주목받던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중남미화가 오래된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눈물 나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이 하락률이 어제까지 포함해서 달러 지수로 한 20% 육박하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사실 이 문제는 계엄 조치에 따라서 더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계엄 이전에도 우리의 달러 지수 코스피 그렇죠. 상승률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잠복됐던 위기 요인이 계엄 조치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지금 속속 터져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지금은 네트워킹 사회고 저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게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적인 효과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예. 경제는 심리고 증시는 심리다 하는 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위기설 이런 것 같은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토대로 해서 기회를 잡는 측면이 있고 위기설에 따라서 더 어려워지는데요. 지금은 여건상으로는 이렇게 양면성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일수록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엄 조치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에 말씀드리는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이 표현도 지금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위기 취임 초에 복합 위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죠. 딱 지금 복합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경제 시스템에선 전부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주의를 볼 때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 본인은 계엄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 위정자가 올라갈수록 겸손한 태도로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취임 초의 복합 위기가 지금 집권이 사실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복합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복합 위기. 사실 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외환 쪽이나 증시 쪽이나 부동산 쪽이나 뭐 하나 괜찮은 게 없을 정도로 지금 각 분야에서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은 위기론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위기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별로는 외환위기 많이 나오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증시 붕괴, 뭐 이건 실제로 붕괴되고 있고 예. 부동산 위기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별로 보면 가계부채 이건 뭐 그렇죠. 시청자분도 눈에 따가운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됐고요. 지금 계엄 조치와 관련돼 있고 예산안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의 부도설이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화 얘기는 이제는 일본화 얘기는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뛰어넘어서 중남미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금의 최근 위기설의 실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런 모든 위기설이 다시 동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걸 자막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모든 주체별 그다음에 원인별로 관계없이 모두가 나온다 해서 이걸 동시다발적 위기라 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형 위기론인데요. 이걸 좀 최근에 언론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 용어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체적 위기론. 또 이게 루비니 교수가 써서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 오셨을 때 얘기했던 메가 크라이시스, 메가 위기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얘기설이 나온다.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하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기설 가운데 실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환 위기를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제2의 외환 위기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기설이 나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냐 하면 이 위기설이 위험 사항을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직도 여기에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예.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위기설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 텍스마이 기법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그런 위기설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제2의 외환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성격이 다른 것, 단기 외채가 급등할 땐 그때 당시에 위기설이 나왔습니다는 사실 단기 외채가 안정적인 수준이 되다 보니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제2위기설이 나오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가 환율이 올라갈 때 지금 김천 PD께서 어느덧 1,435원의 환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 위기설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가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단기적 측면에서 외자 이탈의 방어 능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외자 이탈의 방어 능력은 외환 보유가 되겠습니다. 외환 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예측 기관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예. 이건 이전부터 제시했던 시각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복원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스템이 사라져 있으니까 경쟁 성장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장률은 재개되어 올라간다.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외환보유고인데요. 자, 우리는 최강의 외환보유고인 캡틴 방식으로 추정하여도 지금 4,135억 달러는 적정 수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얘기하는 제2의 외환위기 아직까지는 발생 확률이 적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아. 환율이 이게 급등할 때마다 시장 개입해서 사실상 외환보유가 4자 이니셜에서 3자째로 넘으면 예. 굉장히 큰 문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외환을 잘 관리했던 김석당 위원장께서 사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특히 이 문제에선 가장 정통하신 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한번 한국 경제 위기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방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이 공개됐었죠. 자,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하락 중이고요. 자, 그리고 C3 AI의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7% 넘게 급등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외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위기설에 대한 내용들을 짚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의 대립에서 나온 만큼 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위기설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 축소한다. 당연히 한국의 그 국가 채무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엄 조치에 따라서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부도설, 국가 채무 위기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우리가 사실 GDP 대비해서 사실 그 국가 채무 속도는 빠르지만 채무 비율은 아직까지는 IMF의 적정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에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국가 채무 문제는 예. 국민보다도 정치권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리당략적 목적에서 이 문제를 초래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갈등을 좀 이렇게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이렇게 재정은 양출 재입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얘기하는 양입 재출의 원칙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다음에
IMF에게는 적정 수준을 초월했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빨리 늘어난다 하는 측면에서 재정과 민간 사이드에서 사실 그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경제를 올바로 풀어갈 때는 그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권의 갈등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재정 중칙 문제, 이건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좀 빨리 시급하고, 그다음에 예산 전체가 문제라면 페이거 원칙에서 경직성 경비는 줄이고 투자성의 경비 부양 효과는 높은 쪽으로 이건 조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갈등만 하지 말고 재정 정책 야당이 먼저 주장했고 지금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다음에 페이거는 재정 조치를 전체 증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세목만 경기 부양 효과가 되니까 여야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이 국가 채무 위기설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 채무 위기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가계부채 위기설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는 일부 국민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2천조 원이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 수위가 넘습니다. 왜 증가하느냐? 최근에는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라든가 뭔가에서 영끌 비끌 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일부 국민들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빚낼 수 있는 사정이 안 됩니다. 경제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기관들이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담보가 있는 사람한테 사실 대출을 집중해주는 예. 이 측면이 정부의 시각과 달리 사실 이런 문제가 겹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다시 미국판 서브프라임 얘기를 제시하는 일부 대학 교수가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한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크레딧 문제입니다. 한국은 주택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가계부채가 많더라도 예. 제2의 서브프라임으로 바로 직결시키는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 부동산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부동산 쪽도 이 위기설을 좀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레그랜드 사태가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아, 2020년 그러네요. 9월 달인데 이 부동산 위기 문제 우리의 캐시플로우 볼 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차단을 못하냐? 예. 정치권이 피해와 관련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고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권이 지금 굉장히 계엄 조치에 따라서 서로가 지금 여당도 나중에 대선 생각해서 당리장작 측면에서 이렇게 계엄 조치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야당도 똑같은 당리장작 차원에서 이게 저울질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이 부동산 문제도 기득권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PF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해당 기관의 도덕적 해임 문제도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이렇게 나서면 이 문제도 정리가 될 수 있다. 캐시플로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도덕적 해임 문제는 금융사고 저지른 것은 딱 이런 계엄 조치가 나왔을 때 딱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당의 주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야당의 이 경제점검 혐오이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위기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당, 야당 정말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지금은 노력해야 될 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예. 야당에서 이런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만큼은 야당도 같이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부탁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야 3당이 주도해서 예. 한국 내에서 경제정책 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리당력 목적만 아니라면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한 때입니다. 예. 지금은 누구 가릴 필요 없습니다. 여당이 제 역할 못합니다. 대통령도 제 역할 못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 입법이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야당이
나서서 경제정책가 순수 목적이라면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걸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도 당리당략이다, 뭐 계략적이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 목적이라면 이것도 필요한 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반드시 필요할 게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달라. 자막 좀 뒤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막으로. 예. 그래서 예산안이든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든 이런 문제는 계엄조치와 같은 정책 갈등과 관계없이 사실 이것을 꼭 처리해 주십사. 오늘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는 오늘 이렇게 확정시킨다 하는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위기 상황에서 각종 위기설이 유행처럼 거론되지만 아직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험성이 넘은 것은 아닙니다. 또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복원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 때 유망한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망한 종목 주가가 조금 오른다 해도 지금은 경제가 붕 뜬 상태인데 그게 계속해서 가겠습니까? 가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모두가 관계없다. 관계없이 나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야3당이 주도하는 오늘 첫 경제점검해서 우리 경제 심각성을 생각해서 그렇죠. 경제 문제만큼은 지금 입법에서 다수가 돼 있는 사실 야당도 나서서 이것을 극복해야 될 때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어제 블랙먼데이에서 오늘 또 거의 나올 수 있는 블랙데이 가능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